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우리 코스피가 6,500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좋은 성적들 많이 거두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중동 상황도 별로 이렇게 썩 좋아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또 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 또 기업들이 열심히 해줬고 우리 노동자분들이 열심히 또 땀 흘려 일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보는데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혹시 시간들 되시면 한 번씩 보세요. 진짜 한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엉뚱한 데 쓰이는 돈들이 조금 줄어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남, 하남, 가남,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하남자라고. 하남자 김용남 전 의원님. 전 의원님에서 이제 전자 빼고 가야겠죠. 네, 김용남 전 의원님.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장 논란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호김입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님은 이장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점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각인이 돼가지고 네. 선거운동에 도움될걸요? 그렇죠. 선영이 하남에 있다. 예, 선거 때는 뭐라도 연고를 만들어야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 뭐 설 이럴 때 이제 뭐 볼초도 가시고 하신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매달 가셨. 야, 진짜 하남 사람이었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조상의 음덕이네.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렇지. 부모님이 남긴. 월에 한 번씩 유산. 가셨구나. 그럼 그 전에 수원 왜 나가셨어요? 그냥 하남 계속 계시지. 원래 하남 그때 부모님 살아 계셨는데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얼른 모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폐륜 방송이야. 이 방송이. 큰일 날 뻔했네. 네, 저희가 장래만 여의도라고 많이. 네, 자 최인경 기자님도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시고요. 하남.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왕 오셨으니까 김용남 의원님 소식부터 한번 갈까요? 그게 제일 핫한 뉴스 아닙니까?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무려 단독 보도라고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얘기했던 게 드디어 기사화가 됐다. 그렇습니다. KBS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취재 종합을 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네. 전해드렸는데 김용남 전 의원님이 네. 의원 지망생이었는데 드디어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당의 전략 공천, At least. at least요. 네. 아니, 가만히 있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에? 마침내. At last. 제가 약간 좀 텍사스 쪽에 있어서 갖고 발음이. 그래도 유학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마침내. 요즘에 보령 영어에다 텍사스 영어에다 참 영어가 한국 와서 고생한다 진짜. 자, 그래서 네.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뭐 김용남 전 의원님이 제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예. 언제 공식적으로. 전화 받으셨고 네. 어디라고 들으셨는지. 아니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잠깐 볼 수 있냐 그래서 지난주에요. 네. 여의도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네. 이제 6.3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냐.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출마하겠다. 근데 이제 지역은 당이 필요하다고 당이 결정하는 곳으로 좀 정해도 되겠냐. 그래서 뭐 당이 그렇게 결정하면 따르겠다. 네. 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그게 아마 당 쪽에서 취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KBS에서 이제 그 단독 보도를 낸 거죠. 어제. 네.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색도 안 하셨고. 아니 그 기사를 그 송고하기 전에 저한테 확인 전화 왔고. 확인 전화는 왔었어요. 네. 만난 적 있냐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만난 적 있다고 그랬죠. 누구 만난지는 뭐 조금 그거는 얘기하시면 지금 됩니다. 전략공천 관련해서 워낙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하여튼 평택이 아니고 하남이에요? 당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것. 아니 근데 그 왜 온라인상에 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직후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용남, 하남, 가남 뭐 이런 밈이 여기- 조금 여기서 했던 했잖아요. 네, 돌아서 네, 네, 네. 저는 처음에
당에서 연락이 왔길래 당에서 댓글을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아유 참 진짜 너무 잘 됐다. 네. 예, 오래 큰 기다리셨고. 기여하셨네. 네. 아유 그러니까요. 밈을 맞추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 있으시면 미리미리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다 또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 근데 하나만. 평택은 전혀 연고가 없으세요? 잘 생각해 평택이요?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뭐 저는 뭐 경기도 사람이니까 네. 평택에 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말을. 아, 평택 아는 친구는 있을 수 있죠. 네. 사돈의 수원 사람들은 팔촌 평택에 아는 친구들이 있을 많아요. 수 있어요. 평택에서 수원으로 학교 온 애들도 많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거리가 좀 있는데 거리는 좀 예, 많이 떨어져 좀 있는데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이래저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평택에서 어필하시기가 좀 더 좋을까요? 하남이 그래도 조금 더 연이 있다고 아니 봐야 지금 될까요? 평택 가기 싫은데 자꾸 평택을 아니야, 끼워 뭐 싫은 거보다 그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남갑이 조금 더 어려운 선거구예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평택을도 그렇고 하남갑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분구가 된 선거구인데 지난 2024년 총선 결과를 보면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5선의 국회의원 출신이자 당 대표를 역임한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후보가 네. 정말 신승을 했어요. 새벽 4시 넘어가서 사전 맞아, 투표함이 열리면서 맞아. 1.17%로 신승을 했고 작년 대선 결과를 봐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보다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후보가 얻은 득표가 6,000표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뭐. 네. 이렇게 서울도 평택 그랬고.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셨으니까 하남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택은 사실 지금 네. 구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평택 구도가 네. 평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의원님은 그냥 말씀 아끼시고 평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평택은 단일화나 뭐 연대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각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있고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이 익숙하지 않을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런데다가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행보가 있어서 본인도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그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그렇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조국 대표가 내려가서 뭐 열심히 하는데 네. 성과보다는 실책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 부산 북구에서 한동훈 후보의 동선이나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응 이런 거하고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당이고 한쪽은 무소속 혈혈단신인데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더 부드럽게 연착륙을 하고 있고 조국 후보는 실책이 잦아요. 평택군부터 시작해서 뭐 절도 2번 하고 절 2번이 뭐 KTX도 엉뚱한 얘기 좀 하고 이래서 자, 준비가 덜 됐구나, 급조됐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고 그보다 더 큰 이제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의 뭐랄까 리스크는 민주당이 싸늘해요 전반적으로 조국 평택 출마에 대해서.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외로 네. 굉장히 센 후보를 내서 멸망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제일 애매하게 된 분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정리가 됐나요? 확정이라고 보는데 네. 인천으로? 연수로 확정된 것 같은데.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으로 확정. 그러면 인천에 또 하시려고 했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또 이제 김남준 대변인은 뭐 계양, 계양 사실상 계양. 받는 네. 것 같고요. 예. 박남춘 전 시장은 다른 쓰임새가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정리가. 됐다. 여당 좋은 게 뭡니까? 뭐. 자리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럼 공천 끝난 거예요? 네. 뭐 대충. 우리가 다 네. 했어. 정리 싹 했어. 네. 네, 근데 민주당 공천은 다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렇긴 하죠. 네. 다른 지역들도 좀 살펴볼까요? 몇 개? 일단 그 민주당의 그 선상 최고위를 보면 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결단을 내린 부분 등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통영 욕지도 바다 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어찌나 선상에서.
낭만적인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옆에 같이 있었고요. 그 추 당 지도부가 돌면서 PK 민심 잡기의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고위가 끝나야 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하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메시지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듯한 메시지가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 아닐까. 이게 좀 누구를 노린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제시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이 예. 붙을 수밖에 없죠.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이고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복잡한 상황에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조용히 하세요. 그 당 얘기는 공천 받으셔야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용 부원장 공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그 얘기를 약간 돌려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공천해야 된다. 김용은 억울한 피해자다. 뭐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 근데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면 개별 의원들이 아니고 그게 미칠 선거 전반에 대한 파장.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청래 대표 얘기가 딱 그거잖아요. 선거에 도움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국민 눈높이 승리의 관점.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을 공천했을 때 뭐 수도권 어디서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선거가 그것 영향을 때문에 미친다. 특히 이제 부울경, TK 접전 지역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났거든. 부산에서 한 절반쯤은 건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몇몇 수도권의 실책이 나왔잖아요. 막말도 나오고 뭐 양문석 공천. 네네. 그 바람에 분위기 확 넘어갔어요. 자칫 이게 여당이 오만하다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오늘. 그 이제 가장 명확하게 타겟이 되는 사람은 역시 김용 부원장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김용 부원장은 본인이 만약에 공천이 되지 않으면 이 민주당이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공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김영진, 조승래 두 사람뿐이다라는 게 이제 김용 부원장의 주장이에요. 공개 지지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마음일까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이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대법원 선고를 있죠.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5년형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 조작 기소와 관련돼 갖고 국정조사 특위 해가면서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지금 김영진 의원이나 조승래 사무총장이 하는 말은 일정 정도 이건 순전히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과도 조금 닿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상당히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서 다른 정치인들은 김용이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 욕지도 선상 위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당신 때문에 까딱하다가 지금 부울경 다 놓치게 생겼어를 지금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요번에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아침에 김용 그 전 부원장 어디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사회자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의 생각.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저의 일을 합니다. 뭐 최근 한 몇 년간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는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설에는 대통령이 당에 내미는 청구서다. 김용 공천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김용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청구서 같아요. 근데 저거는 전 측근의 처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자타공인 측근이라면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측근의 처신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당에도 대통령에도. 그래서 본인이 뭐 결백할 수 있고
본인이 뭐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증명해야죠.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겠죠, 곧. 네. 2년 뒤에 총선이에요. 그럼 클리어 된 다음에 본인은 이제 확신하더라고요. 파기환송을. 네. 그러면 2년 뒤에 김용호한테 공천 안 주겠어요? 그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나요? 네네네. 어쩜 이제 그럴 수도 있겠. 이게 본인 얘기는 이제 저희도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본인이 지금 빨리 돼서 대통령의 곁을 잘 좀 지키고 대통령의 정책을 잘 입법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긴 한데 어쩌면 이제 이런 강력한 어필이 나중에 이번 선거를 안 나오고 2년 후에 나오게 됐을 때도 더 양보에 대한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부채감을 좀 많이 느낄 예, 거 아니에요. 예,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2년 후엔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는 그러니까 하는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김용 부원장이 2년 뒤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아니, 나한테 물러서라는 거는 정치 그렇지, 검찰의 그렇지. 논리다 막. 아니 생각하는 정치 거지. 검찰의 논리가 아니라 김용 부원장의 입장에서는 네.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처럼 이렇게 역동적인 정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지가 높다 그래서 2년 후에 반드시 높으리라는 보장 있어요? 누가 도장 찍어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김용 부원장으로서는 네. 지금 물이 아주 그냥 완전히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자기가 빨리 딱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렇게 당당할 때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린 모르지만 네. 이유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됐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네. 우려를 갖겠죠. 아 근데 우리 의원님은 뭐 손목 다치셨어요? 운동하다가. 아. 네. 아프지 마요. 아니 무슨 왜 이렇게 운동을 그윽한 안경 낀 눈으로 사람을 부담스럽게 내가 더 아프니까 아프지 마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여기 분위기 왜 이래요? 오늘 진짜 시사에서 갑자기 이게 장르가 바뀌고 있어. 진짜 이 할배 토크 진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어제 이 선상 최고위 낭만적인 선상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최고위원 중에 누구죠? 이현주 강득구. 최고위원과 전 최고죠. 강득 이현 최고는 지금 현 최고. 네. 네. 이현주 강득구 이 두 사람은 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안호영 의원 있잖아요. 안호영 의원 단식 12일차, 13일차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북지사 경선 네네네. 제대로 다시 봐달라. 저 지금 돈 분명히 받은 돈이 아니라 밥값을 대신 내준 의혹이 네, 있는데. 의혹이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경선 다시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단식을 한 지가 지금 10일 넘어갔는데 네. 당대표가 여기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제 국회 앞 이 농성장에서 당대표실 지나가는 길에 이 단식장이 있다. 그런데 한 번도 둘러보지도 않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모습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외면하면서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 선상에서 최고위 이런 거 하면 화보 찍듯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을 지금 드러냈거든요. 네. 이제 강력한 비판이네요. 네. 워딩을 보니까. 네, 물론 이제 바로 또 이걸 비판하는 분도 등장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이 이 공천 불복 이걸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최고위원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아니 의원이 뭐 친서관계에 따라 방문할 수도 있지만 공천 불복 단식을 빌미로 당 대표를 공격하는 건 뭐 하는 건가라고 또 이제 이현주 최고를 비판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실명 비판이라고 봐도 되겠네.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게 당 최고위원 혹은 뭐 당 지도부 혹은 당에 꽤 무게감 있는 분들끼리 약간의 갈등이 약간이 아니라 좀 센 갈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공천 마무리되면 사라지는 갈등 정도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저거 전당대회 전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세지는 거예요? 더 격렬해지겠죠. 그 이미 곳곳의 경선 구도가 네. 전당대회 전초전 비슷한 구도로 치러졌어요. 전북이 대표적이고 전남 광주 전남 통합시장 경선 구도도 비슷했고 경기도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충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 판도가 여권이 대승하고 여당이 대승하고 국힘이 참패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에너지랄까 저변에 흐르는 이게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요. 이거 김영남 의원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지금 말을 못해 눈만 껌뻑껌뻑하고. 일단은 좀 몸살리고 계십시오. 네. 이건 뭐 우리가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만 더 있었나요? 가볼까요? 네. 그 최민희 의원이 최재성 전 의원하고도 페이스북으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요? 사실은 이제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왜 싸우고 있나 뒤늦게 저희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남양주시에서 지금 김한정, 최현덕 이 두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 상태고 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근데 최재성 그 전 의원이 SNS에다가 김한정 후보 컷오프했어야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민희 의원의 무리한 구명 행보만 없었다면 김한정은 진짜 컷오프 되었을 것이다. 김한정은 뭐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고 의원 평가 하위 10%라는 불명예를 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과 당원에게 상처를 줘서 떠나게 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최민희가 계속 지금 붙들고 있어서 컷오프가 안 되고 결선까지 왔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민희 의원은 최재성 전 수석님 이게 김한정 컷오프한테 저한테 동의하리라고 했지만 1인 1표제 인위적 컷오프 반대는 저의 소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김한정 의원이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사람이 이제 남양주 시장 후보를 네. 두고 그러니까 서로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있는 혹은 그렇죠. 뭐 그런 친소 후보들을 관계가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강력하다 보니 이런 갈등이 아마 더 불거지는 것 같네요. 단순히 그런 마음뿐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네. 어느 그 지역이나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다 내지는 지역위원장이다 그러면은 거기 나름대로 그 도정 내지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조직하고 가깝든지 조직의 일원일 때 자기 정치의 지평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라는 네. 전략적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민희, 최재성 하면 이제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싸움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들도 근데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다 이런 갈등들이 좀 그럼요.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면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라 판단되니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당내 미는 갈등이 사람, 생기는 거군요. 네, 자기가 미는 사람을 해야 또 자기 말이 그 씨알이 먹힌다 그러나 그 씨알이라는 표현은 표준어죠. 네, 뭐 네네네.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기 이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싸우는 게 먼저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엄포로 한번 왔더라고요. 네. 해당 행위 하면은 후보도 교체해 버리겠다. 네. 어제 이제 김진태 후보한테 한 방 먹고 와가지고 분을 못 참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그런 상태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는 큰 틀에서 이긴다고 보고 실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부 갈등이 커지죠. 자, 그럼 뭐 말랑규의 네. 그 장동혁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네. 그 뉴스 말미에 이걸 좀 전해드리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제 김진태 지금 지사가 후보가 장동혁 대표를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장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탑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글쎄요, 뭐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네. 현장에서는 특별히 뭐 서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김진태 옛날에 그 후보가.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와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계속 뭘 받아 적고 있습니다. 지금 뭐를 이렇게 적어요? 김진태 후보의 별표 이야기. 100개 친 거 아닌가 몰라 계속 별표. 네. 그래서 이제 욕은 아닐까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여러 지역의 후보들이 다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말해도 하죠. 되죠? 네, 말해도 됩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접었다. 국민의힘 이 강원도 여기도 지금 굉장히 세게 들이받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됐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 다 예상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이 안정해졌을 때는
그래도 제일 센 오세훈 시장만 계속 들이받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좀 참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공천장 받고 나서는 달라질 가불이 거다. 바뀐다 이게 후보들이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다. 근데 딱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도 이제는 무조건 장동혁과의 차별화를 해야 조금이라도 표가 더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본격적으로 나선 거고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소위 저런 걸 더듬수를 둔다고 그러잖아요. 더듬수.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모르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그거 모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흐린냄 당대표직에 작전. 있으면 안 되지. 다 알아 만인이. 만인이 모르는데 아이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척 더듬수를 두는 건데 네. 참 궁색해요. 지금 입장이.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이만큼 혹은 이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당대표 비판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그럼요. 근데 그 예. 정청래 대표가 네. 욕지도 선상에서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공당 대표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야심도 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단기간에 당대표의 자리에까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과 불안, 이 심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정도에까지 지금 도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인간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민수도 있고 박민영, 장해찬도인가요? 네. 거기다 조광한 뭐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이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이며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무엇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는 신뢰를 덜 하겠지만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 저기도 포함해야겠다. 누구요? 고성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이 공당이에요.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살고 당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네.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예 이제 셈법이 다르다고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통상의 선거에 있어서 당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천을 하고 선거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제 확장성을 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어느 당이든 막론하고 그 기준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보가 너무 많아요. 비단 뭐 어제 저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간 것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오래됐어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 아예 정치적 셈법이 다른 거다. 결국 그 지방선거 승리 이런 건 다 레토릭이고 장동혁 대표가 하는 얘기가 결국 이제 자기 정치의 승리인데 자기 정치의 승리는 강성 지지층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네.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 당권을 유지하고 혹은 뭐 더 나가서 전당대회를 다시 하게 되더라도 다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게 아니고는 모든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어떤 합리적 비판을 해도 별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막 아프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힘이 빠지고 막 화가 많이 나고 이러면은 사람이 좀 움찔움찔하고 네.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라도 변화하는 게 있고 이래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건 완전히 목표와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의치 유니버스에 않는 있군요. 이런 거고 제가 지난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장동혁의 진면목을 남은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볼 거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이 뭡니까? 공천과 인사권이에요. 근데 그걸 행사할 시점이 왔습니다. 지방선거는 분산화돼 있어요. 공천이. 뭐 시도당 이런 데서. 근데 네. 이제 재보궐선거는 당대표가 전략 공천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뭐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공천이 막 나올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엄포 이것도 실제 그런 걸 할지도 몰라요. 후보 이미 결정됐는데도 되돌리는. 아니 선거 안 치러 그냥 후보 컷 이러고도 남을 지금 기세예요. 아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예, 예, 예. 생각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 멘탈까지도 단단해서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프기 때문에 네. 오히려 외연상으로는 내가 아프다는 거를 더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안 아픈 것처럼 더 강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네. 지금 오늘 발언한 것도 보면 굉장히 저는 극단적이라고 느낍니다. 아니 이미 공천된 사람을 도대체 해당 행위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당 행위 하면은 뭐 공천도 다시 없던 일로 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쫄려서 그렇다.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고. 겁먹은 그래서 강아지들이 더 크게 짖듯이. 이제 뭐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극도의 되겠다. 스트레스 상태다. 아 그래요.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네.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장동혁이다. 아니 많이 그 들어본 표현은 얘기죠. 좀 아니까 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다. 내재적 접근법으로 하자는 해보면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측근들이 잘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이제 후보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후보들이 자기 떨어지게 생겼는데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한 결과가 지금 일부 나왔어요. 뭐죠? 그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다가 지금 대구시장 되면 추경호 뭐 후보든 유영아 후보든 누군가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궐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을 거봐, 우리가 공천할 얘기했던 것이다. 거잖아. 예, 이런 이야기가 지금. 김민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하죠. 아니 원래 이진수 아니야 김민수 시장- 하려고 그래서 이진숙이 그거 눈치채고 그렇게 난리쳤던 거죠. 아 이거 혼을 냈어요. 아니,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이상해요, 두 분. 아니 장르만 여의도가 아니고 장르가 다른 거야 지금. 네 다른 유니버스입니다 우리는. 장르가 어디야 여의도가 아니야. 네 여기 로맨스 멜로? 쪽이죠. 아니 그래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여기서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계속 그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그 예비 후보를 향해서 국회로 와라, 국회 와서 큰일 해라. 네. 근데 국회의원 보궐에 공천을 줄 것 같긴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네. 지역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장을 후보 공천장을 주는데 계양을이나 뭐 안산 갑 이런데 줘버리면. 주면서 대구 준다고 하면 이진숙 후보가 저럴 리가 없는데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을 얘기 안 하고 보궐 나와라 하니까 저런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양을 국힘 후보 공천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 죽으러 그러니까 가라는 그 얘긴데. 국회의사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멀리 보면서 둘이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찍은 그 예쁜 사진이 사진. 주는 함의가 네. 이거 우리 다 예측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공천장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김민수냐 대구에 네. 그만큼 장동혁 대표는 불안한 거예요. 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 내 있어야 사람 되는데. 중에 목소리 크고 나를 지켜줄 호위무사 같은 사람이 국회 안에 다시 진입해야 된다라는 그 지금 강박이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정치권에서 네. 자기는 자기가 지키는 거지 그럼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네. 지금 공당의 재보궐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은 아마 지금 원성이 더 커지죠. 나중에 아마 만약 이렇게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여기 저 공천을 줘서 당선시키면 가장 먼저 장동혁 대표 제킬 사람이 김민수 최고다. 거기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달성이잖아요. 예. 달성은 이제 대구에서도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있는 사저가 지역이죠.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가 물론 유영아 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추세상 추경호 의원이 유리하니까 거기는 뭐 이제 국힘이 꼽기만 하면 이기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대구와 아무 연고도 없는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김민수를 공천한다?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선거랑 묶어서 한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민수 대 누구라면 네. 아니 갑자기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에 총선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진박 감별사 해갖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해에 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느냐면은 송파 의뢰
유영아 맞아요. 후보를 맞아요. 꼽으면서 이게 막 그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선거가 완전히 망가지는 하나의 단초가 됐었습니다. 그게 옥새 들고 나르샤의 단초가 맞습니다. 아, 네네. 거기를 꽂으라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난 못한다. 음. 옥새는 물론 당대표실에 있었지만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였죠. 그때 유영아 후보가 사실은 그 거의 여론조사가 꼴찌였어요. 맞아요. 여러 명이 나왔는데 네. 네다섯 명 중에 꼴찌가 나왔는데 거기를 이제 공천을 주라고 하니까 네.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거 장동혁 대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천하는 사람이 반대를 했으니까 못했지만 도장을 끝내 안 찍었지만 김민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냥 되는 예,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믿고 지금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망설였는데 김진태 후보에게 그 뭡니까 한 방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결자 해지로. 네. 그래서 지금 분노가 지금 완전히 치밀어 오르고 끌어오르는 있구나. 상황이에요.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이 아니고 그럴 거기로 경우에 나가야지. 무소속으로 거기 나오면 거길 당선되거든요. 나가야지 차라리. 아, 그럴 수 있죠. 그게 낫다. 충분히 그런 구도라면 그러면은 보궐에서 보궐도 그러면은 무소속 당선이 명분도 가능하죠. 있고 네. 명분도 있고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원망도 덜 들을 네. 수 있고. 그 저희가 이따가 이진수 후보가 나오니까 그때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네.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우리 끝난 다음에 나가요? 예.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방미 기간을 갑자기 3일을 더 연장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던 조정훈, 김대식 뭐 다 돌아와 버렸단 말이야. 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김민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청 의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네네. 누구 한 명은 있어야 김민수가 될 또 거 좀 아니야. 잘했을까? 생각도 드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자. 생각은 괜찮은 거죠. 네. 하여튼 좋습니다. 네, 네, 좀 네. 이따가 이제 그 이진수 후보가 오는데 그 근처 지금 빵집들 비상 걸렸습니다. 그래요? 싹쓸이. 네. 자, 표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뭐죠? 정청래 그 대표는 이 선거 앞두고 현장 최고위 9번, 그다음에 주말에는 계속 민생 현장을 돌아다녀가지고 22일 동안 서울 외 지역 22곳을 찾았다고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 열흘 동안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외 서울 외에는 3군데 정도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그 비교가 되고, 그리고 오늘 MBS 조사가 하나 떴어요. 네. 그 여론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네.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후보들이 반발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본 수치 중에 이건 최고고 MBS는 그리고 그래도 국민의힘 계열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숫자가 나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최악을 지금 찍었다 아, 그런 이 상황입니다. 지도를 이걸 세계 지도로 해놨으면 장동혁 후보가 좀 더 유리했을 텐데. 그렇죠. 아, 더 아쉽네요. 먼 거리 오갔을 텐데요. 자, 아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네. 잘 해야 돼요. 지방선거까지 잘 버텨줘야 돼요. 아, 버텨준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힘내라, 민주당, 장동혁. 민주당 내가 입장에서 장동혁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영입하라고요. 차라리. 아니요, 큰일 날 말씀을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원외 아니, 선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원래 특공대는 파견하는 거지 영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네. 전 대표랑 관련된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좀 나왔군요. 아, 짧은 거 하나 얘기하면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혼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진종호 의원이 나도 가서 돕겠다 하고 이제 북갑에다가 방을 하나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지 마라. 나 혼자 할 거니까 오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붕 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신동욱 의원이랑 있었던 일에 대한 네. 뉴스가 떴길래 네, 17일에 네. 좀 된 건데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이거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할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그 국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신동우 의원도 국회 안에 있었고 심지어 본회의장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표결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 그때 어디 갔었던 건가, 본회의장 들어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던 건가 이걸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분들이 신동우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 표결에 불참한 건 한동훈 전 대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리더십을 더 발휘했으면 더 많은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했을 텐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화가 나서 이제 폭로전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어젠가 아마 YTN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네. 계엄 당시 저한테 와가지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자고 얘기했던 사람이다. 날 설득해서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때 나갔으면 보수는 멸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표결을 방해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당 대표한테 지금 우리 그 비슷한 문제로 나가자고 추경호 했으니까. 전 원내대표가 네. 지금 불구속 재판을 기소된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선거 지금 41일 앞두고 이러한 일련의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불편한데요. 그런데 결국은 왜 또 신동욱 의원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은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속성이 누가 그 뭐랄까 도발을 한다 내지는 공격을 하면 반드시 되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랬고 참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신동욱 의원이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화면상으로도 본인이 본회의장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더 많은 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했잖아. 네.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저는 그래서 하면서. 한 줄 알았어. 그 무슨 말이에요? 설득력도 없는 얘기를.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기억이 우리가 다 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호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한테 다 계속 오라고 뭐 그랬죠. 텔레그램 방이든 누구 시켜서든 이렇게 계속 얘기한 거 자체는 팩트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네.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요, 네, 신동욱 의원. 헌법기관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신동욱뿐만이 아니라 그 원내대표실에 남아있던 그 네, 사람들을 현역원들. 포함해서 어쨌든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표결에 참석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렇죠. 누가 설득해야 한다고 어린애예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자, 그렇게 지금 폭로전이 한동훈 그리고 신동욱 두 사람 간에 있고요. 요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 아마 이 비슷한 뉴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제 그 13억 뇌물 받은 사람이 불기소됐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감사원에서 13억 원 을 받은 간부가 있는데 네, 설명을 드리면 예? 감사원의 전 부의사관이라고 하는 김모 씨가 있었는데 예?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이제 뇌물을 받으면서 일감을 몰아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하도급을 다 몰아준 거죠. 그러면서 받은 돈이 총 1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걸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하고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이 사람 문제가 있다. 근데 공수처가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제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청구를 하거나 뭐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텐데 그거 없이 검찰에 그냥 사건을 던졌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 보완 수사 다시 해야 된다고 돌려보냈더니 공수처에서 아니 이거 뭐 보완 수사 요구하는 거 법적 근거가 없어. 하고 그냥 이제 넘겼는데 결국엔 증거가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이 사람 받은 돈 한 1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2억 9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14억 원어치는 입증을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도 서로 제대로 된 수사 그냥 안 하고 핑퐁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형사사법제도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맞아요. 약간 공백. 우리가 이제 예.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수처도 새로 생긴 것이고 이른바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고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뭐 이러면서 빈틈이 많이 생긴 거죠. 사실은 공수처가 저 상태에서 구속영장 한 번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검찰에다가 사건을 보내버린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구속영장 기각되더라도 네. 보안 수사를 하거든요. 통상.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공수처가 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를 만들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공수처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공수처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가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애초 설계보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이나 예산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돼서 시작했고 지금 네. 축소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이게
한 해 예산은 200억씩 쓰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게 뭘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변변한 성과가 없어요 지금.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공수처에?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한 거야,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기본적으로는 거야? 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변호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지원해 갖고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니고 요새 변호사 업무도 잘 안 되고 힘들고 근데 공수처는 뭐 전국에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인사 이동으로 뭐 옮겨 다니는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해서 지원하면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떨어져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지금 검경 수사 기소 이제 완전 분리돼 가지고 검찰청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그것도 뭐 1, 2년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들이 그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수년간의 어떤 타임라인을 두고 이렇게 다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자 이제 검찰은 우리나라의 수십 년 동안의 악이었어. 이걸 한 번에 그냥 뭐라 그래야 돼? 박살이라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그 일환으로 처음에 공수처도 나온 것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래갖고 그것을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큰 치적으로 알지만 이게 강론에서 이런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걱정스러운 게 이제 공수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처음 그림보다 축소된 채로 시작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운영되다 보면. 근데 초기에 저런 비효율성, 무능 이런 게 관성이 되고 체질이 되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더 늦기 전에 지금 뭔가 손을 봐야 됩니다. 뭔가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지. 아니 지금 공수처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어요. 수사 기소권이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장 신청권 다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없어요 이제. 네. 그리고 경찰도 없어요. 경찰은 공소권이 없으니까. 그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특검하고 이 공수처인데 네. 특검은 이제 뭐 한시적인 기구지만 공수처는 상설 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저 조직이 저렇게 비효율적이고 무능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저도 공수처 만들자고 뭐 시민운동할 때부터 목소리 높여서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네. 옛날에 제가 주장했던 기록을 다 지우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저 공수처를 보고 하는 거 있으면. 보니까.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근데 이런 기사는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지금 보안 수사권 관련한 협상이 남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맡기면 거봐라 이렇게 된다라는 사례로 아마 계속 이제 기사들 좀 흘릴 걸로 보이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있는 곳은 또 맞으니까 그걸 어떻게 메워 나가야 그렇죠. 될지는 논의를 잘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제도 설계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조금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쉬운 범죄들이야 뭐 다 잡겠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범죄, 진짜 잡기 어렵고 치밀하고 좀 내밀하고 아주 고위층에서 벌어진 범죄들은 더 수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학, 정치인, 재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조그만 사건은 다 잡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복현 네. 전 금감원장이 오랜만이죠. 아주 그 미감이 뛰어나신 분인 모양이죠. 참 미슐랭 좋아해요, 그렇죠? 네. 미슐랭 아마 그 식당을 결제 내역을 보면 네. 99%는 법인 카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미슐랭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요. 네. 임기 3년치 걸 보니까 한 2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의 식당인데 10명이 29만 원어치를 먹었다. 이렇게 둘이 먹었구나. 호텔이라면요. 아니 근데 5성 10명이 술도 아닐 것 29만 같아. 원이면은 29,000원인데 평균 단가가 네. 그런 그러면은 메뉴가 그런 있기는 호텔은 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찾아가야지. 네. 아 그래요. 뭐 그럼 비싼 호텔 가면 커피 한 잔도 막 29만 그럼, 원이면 그럼. 1인분 값인데. 네, 보통 한 명 값일 거예요. 네. 점심. 혼자 먹었네 가서. 점심. 혼밥했어 미슐랭 가서요?
그래요. 아, 근데 아마 이제 같은 식당을 날짜를 달리해서 여러 번 긁은 것으로 보아 그랬을 수도 이제 있지. 한 번 만약에 아. 몇 명이 갔다면 그걸 조금 쪼개가지고 하고 그 여러 명이 먹은 것처럼 올린 거 아닐까. 네, 근데 저런 쪼개기를 하면 오히려 49만 원씩 쪼갰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아. 50만 원 넘어가면 약간 제약이 따르거든요. 저게- 아, 그 좋은 정보였어요. 왜냐면 49만 7천 원으로 쪼갠 것도 상당히 나왔는데 그래요? 예. 그 여의도 다른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17명이 참석해서 49만 7천 원을 냈다고 적어냈어요. 17명이 49만 7천 원이요? 네, 왜냐면 50만 원이 넘어가면 누가 왔는지를 다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50만 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아마 17명이 이제 김밥 천국 가서 먹어도 그 정도 나와. 아니 요새 진짜 비싸긴 비싸. 밥 그냥 그럼요. 다 먹어도 14,000원 우리 앞에 그러니까 다 1인당 들어오거든요. 3만 원 어떻게든 안 넘기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욕망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에. 규정이니까. 근데 저거요. 네. 전부 이복현 원장이 다 먹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복현 원장 혼자서 다 먹지 않았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게 이제 먹었어요? 기관장의 법인카드를 꼭 기관장만 쓰진 않거든. 그 기관의 다른 직원들이나 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런 류의 노하우들이 기가 막혀요. 저런 데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이복현. 아니요.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네. 왜냐면 이제 기관 카드가 뭐 많이 발급됩니다만 어떤 사람이 쓰는 기관 카드는 특정돼 있거든요. 김영카드처럼. 그렇죠. 네. 그거 내역을 지금 조사한 건데 저게 나온 거라 누가 금감원장에게 발급된 기관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겠어요. 그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자택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계속 밤에 결제가 이루어졌대요. 지금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집이 어딘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소지가 비슷한 데가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이제 아니 저게 맨날 감사되면 지적받는 그러게. 사항이거든요. 휴일에 쓰는 거, 자기 집 근처에서 쓰는 건데 그래도 왜들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요. 네. 권력이 바뀌어야 이게 또 적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한 번씩 권력이 바뀌긴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계속 바뀌어야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의 또 이 세상 가장 중요한 뉴스들 모음이 또 있죠. 아, 네, 짜투리 뉴스. 제 마음속 최고의 뉴스. 네. 아, 그 우리가 되게 초품화 좋아하잖아요. 네. 초등학교 네. 끼고 있는 그런 네. 아파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민원은 또 거기서 제일 제일 많이 많겠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뛰어놀면 점심 시간하고 쉬는 시간, 방과 후에 축구나 이렇게 체육 활동 같은 거 하면 소리 엄청 지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에 그 주민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운동을 못하게 하는 점심시간과 방과 후 사용 금지하게 하는 학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유. 아니 그 초품만을 그럼 왜 가 그럼? 초등학교 있는지 모르고 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용히 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이제 예. 그 우리 최 부장님은 체력장 했어요. 했죠. 예, 체력장 예. 세대죠. 예. 이제 과거에는 대학 입시에 체력장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이제 체력장이 네, 20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네. 정말 운동을 안 해요. 애들이요? 학생들이 아. 이제 시간도 없는 데다가 네. 운동을 너무 안 시켜. 근데 미국 학교하고 우리나라 학교를 비교해 보면 제일 차이 나는 것 중에 그거 하나가 미국은 정말 운동 엄청 많이 시키거든. 시키지. 네, 특히 해야죠. 어렸을 때일수록 운동을 엄청 시키는데 우린 너무 안 시켜요. 근데 이게 운동 좋아해서 그나마 점심시간이나 학교 이후에 볼 차는 애들까지 시끄럽다고 못 차게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애들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실제로 초등학교 6,000개 정도가 됐는데요. 300개 정도, 300곳 정도가 점심시간하고 방과 후에 축구, 야구를 금지했다고 하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라 이해할 수 망하네. 없는. 운동회도 아니, 학교 그럼 운동회도 안 된다고. 굳이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로 왜 이사를 온 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왜 와서 민원을 내고? 아, 참. 근데 이거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나라 망하는 길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거 체력은 이제 국력입니다. 네, 진짜로. 그 천하람 의원이 이거 되게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셔서 들어볼 수 있으면. 근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소리가 큰가? 소리를 이제 많이 지르죠. 운동회는 신나는 날이니까 또 더 지르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 이런 거에 소음 민원에 학교가 움직인다 혹은 뭐 교육청이 뭘 한다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시해야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니 설득을 아니요. 해야지 아니, 설득을. 근데 경찰 출동을 해요. 실제로 많이 하는. 그 정도로 애들이 소음을 많이 내요? 아니 근데 그
뭐 취침 시간 이후에 소음이 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일과 뭐 시간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자정에 나가서 축구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들 다 들어주다가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네.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그 뉴욕 같은 데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 그 동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애들을 우선시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운동장은 옆에 또 따로 있고. 네네네. 근데 초품화라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좀 네. 이해가 안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아니 뭐 돔 운동장이라도 지어주든지 그러면 초품화해서. 자 그리고 네. 다음 뭐 있죠? 그 병원을 태어났는데 6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어린이가 5만 8천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안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방- 왜냐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그렇죠. 되는데 예방주사를 예방 접종이 계속 출생 맞아야 출생 신고를 안 한 건가? 출생 신고를 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이제 네, 알 수는 그렇죠. 있는데 네. 그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은 애가 5만 8천 명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아동 학대로 신고가 계속 들어왔어서 정부가 이 5만 8천 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와 근데 그렇게 병원을 안 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보통 가정에서는. 계속 문자가 옵니다. 네. 24개월 안에 접종을 네. 1개월에는 몇 개 네, 맞고 맞아요. 그쵸, 그쵸. 3개월에 몇 개 맞고 6개월에 몇 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네. 안 그리고 갈 애들 수는 없는데.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네, 또 그쵸. 키우다 보면 감기 걸리고 뭐 그 코 학대인가? 막히고. 학대? 네, 그래서 아마 학대 의심으로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의 관심 많은 최은경 기자님의 애들 관련 뉴스였고요. 예. 또 있을까요? 인생샷 찍다가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조종사 공군 조종사가 2021년에 12월 이후에 이제 본인 인사이동 나니까 내가 몰던 이 전투기로 마지막 인생샷을 찍고 이제 인사이동 하겠다. 그래서 멋있게 한 바퀴 돌다가 충돌을 해가지고 날개도 해먹고 이제 비행기 F-15K라고 하더라고요. 변상금 낸 거죠, 변상금. 네, 수리비가 8억 나와서 본인이 이제 8,700만 원을 배상했다. 아, 수리비가 8억 나왔어요. 아니 네. 인생샷도 좋은데 같이 이제 그 아주 전투기 인생샷 뜨면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 강동혁 때문에. 네. 아니 이제 편대를 이뤄서 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편대장 지휘하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네. 인생샷을 찍어야지. 아. 다른 옆에 조종사들 모르게 혼자 방향 틀어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 부딪히는 인생샷을 거잖아요. 찍으면 안 되죠. 비행기가 그렇죠. 자기 거야. 네, 근데 제가 공군 나왔잖아요. 아. 근데 공군에서는 깨알 같은 그 조종사들은 사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 파일럿들 그렇죠. 네, 파일럿은 모든 게 최우선적으로 맞아요. 제공돼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 전투기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워낙 돈이 맞아, 많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온갖 특혜는 최우선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룰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권의식 같은 게 좀 있구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고 친 거지 이번에 큰 사고 친 거지. 근데 조정을 하신 건 아니고 저거 법무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장교 그런 법무관? 걸로 가신 거죠. 조종석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끔 저렇게 조종 특기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네. 이게 쉬쉬하고 덮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게 보고되면 그 맞아. 비행 단장이 날아가요. 그래서 쉬쉬하는데 이거는 수리비가 8억이 넘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못 덮은 거지. 사실은 크고 작은 사고 많이 본인한테 10%밖에 부담을 안 시켜. 이게 이제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를 했기도 했고 이게 이제 본인이 셀카 찍다 그런 게 아니라 친구가 찍어주려고 이제 날아가면서 같이 찍다가 원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뒤집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찍어준 사람은 옆에 비행기에서 그렇죠. 같이 이제 편대 앞에서 비행하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그랬다고 하고요. 용 보험 처리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아무튼 본인은 10분의 1만 F-15라며. F-15K. 네. F-15.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영상을 그래서 워낙에 이제 늑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늑구. 네, 늑구 마케팅까지 늑구 그러니까 또 했잖아요. 철렁해. 혁구도 인기가 많아. 다 철렁해.
사철렁이 하면 어떻게 해요?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보는 기분이에요 네. 지금. 근데 아무튼 늑구가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광명에서 사슴 5마리가 때로 네, 탈출을 맞아요. 했다고 하네요. 바통 터치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늑구는 돌아왔고 사슴들은 탈출했고. 네, 사슴도 이제 잘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또 사슴과 사슴빵, 장동혁 네. 대표를 비교하는 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정도로 오늘 뉴스는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못 만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네. 왜요? 아, 김용남 김용남 의원 의원님. 아, 인사하고 가세요. 네. 아니 다음 주에 뵙죠. 에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선거운동 하셔야지. 그럼. 공천 발표가 아, 아마 언제예요? 5월 초쯤 돼야 그럼 돼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는 다음 걸로 주까지 하시죠. 아마도, 네, 아마도.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까지는 가능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